안녕하십니까. 청소년 상담사를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소년 상담사 1차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가 이루어졌는데요. 합격하신 분들 우선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2차 시험이 면접시험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차는 우리가 연수가 있는데요. 면접시험까지 여러분들이 긴장을 놓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왜? 면접시험에서도 탈락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면접시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사는 1급, 2급, 3급이 있죠. 공통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약간 다를 수 있겠죠. 조금 더 깊이 있는 질문은 1급 쪽으로 많이 있겠고, 좀 우리가 가볍게 면접에 응할 수 있는 것은 3급 시험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청소년 상담사 1급을 갖고 있는데요. 1급 면접 시험 볼 때 좀 깊이 있는 내용도 물어보셨고 좀 가벼운 내용도 물어보셨습니다. 면접위원이 3분이라서 약간 질문의 성격이 달랐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두루두루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의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구술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을 보겠습니다. 면접 시험의 개요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앞에 인포메이션이 있는데요. 인포메이션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필기 시험은 구술 시험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열심히 필기 준비해서 지필 시험을 합격하셨고,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내용을 머릿속에 구조화를 해서 그것을 이야기로 면접위원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3명이 들어갑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3명이 들어가는데, 일반적으로 면접위원 3명, 그 다음에 수험생 3명 이렇게 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 수험생이 만났던 내용들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거는 이제 실제 시험 현장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을, 앞에 수험생과 다른 질문을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면접위원의 재량이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들이 준비된 것을 잘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구술시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에 보시면 필기시험에서 이제 면제된 응시자의 경우는 이제 응시자의 인성 이런 것들을 모두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대면을 통해서 잠재적인 능력이나 창의력, 사고력 이런 것들을 알아낼 필요가 있죠. 그래서 면접 시험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청소년 상담사 국가 전문 자격에서 이제 면접 시험을 둔 겁니다. 자, 이것은 구술 시험이고 인물 시험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면접 시험은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의 인성은 일종의 이제 성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상담사로서의 기본적인 자질, 인성, 성품을 갖추고 있느냐, 그런 것들을 그 짧은 시간 안에 어느 정도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성, 지식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함께 볼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상담사로서의 지성을 갖고 있느냐, 그것을 판단하는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면접 시험에서 답변 구술 시험이다 보니 답변을 좀 뒤를 흐린다든지 아니면 좀 모호하게 이야기한다든지 그러면 면접위원들이 고개를 갸우뚱 하게 됩니다. 따라서 답변 같은 경우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고 경험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만에 하나 여러분들이 청소년 상담과 관련돼서 또는 청소년과 관련되어서 경험이 있다면 어디 기관에서 그런 기관 명칭을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의 경험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서 그러한 내용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에 하나 청소년 관련 기관에 경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주변의 청소년과 대면했던 경험도 있을 것이고 또 자녀가 청소년으로 있는 부모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내용들을 좀 가볍게 경험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것도 상당히 면접위원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너무 지식적이고 딱딱한 답변보다는 경험이 가미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많은 응시자들이 청소년 상담사의 업무, 그 다음에 청소년 분야의 정책들에 대해서 잘 숙지하지 못해 감점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될 이론적인 측면인데요. 여기에서 상담사 면접 시험에서 합격하는 사람이 있고 면접에서 불합격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에서 약간의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재의 앞부분은 지식적인 측면, 이론적인 측면을 많이 넣고요. 뒷부분은 사례적인 부분을 넣습니다. 여러분들은 입장하기 전에, 실제 시험장 입장하기 전에 A4 용지 하나 정도의 사례지를 읽게 됩니다. 그 사례지를 읽고 여러분들이 상담사라면 주호소 문제가 무엇이고 어떠한 상담 전략으로 어떠한 이론을 적용해서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이제 그것을 갖고 들어가서 면접위원에게 내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그 지문을 보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기 전에 숙지하는 시간을 잠깐 주기 때문에 충분히 사례를 꼼꼼히 읽고 그런 내용들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만에 하나 여기에서 또 변별력이 생기는데 여기에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시거나 여기에서 약간 사례와 비껴간 주어소 문제가 이것이 아닌 것 같은데 상담 이론은 이건 적용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물론 이제 면접위원들은 이 사례에 대해서 다 알고 있죠, 미리.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심하셔서 감점당하지 않도록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교재의 전반부는 이론적인 측면, 지식적인 측면이 있고 후반부는 사례적인 측면으로 다양하게 넣어드렸습니다. 사례는 이제까지 출제되었던 기출 위주로 되어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따라서 청소년 상담사의 업무는 무엇인지, 청소년 분야에서 어떤 정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은 이제 관련 분야 홈페이지, 여성가족부가 가장 이제 중요한 홈페이지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청소년 상담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홈페이지를 들어가도 좋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충분히 좀 잘 살펴서 구체적으로 알아둘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이러한 내용들을 이 교재에 최신의 정보로 넣어드렸으니 이 교재 안에 있는 내용들을 잘 숙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질문을 받았을 때 무작정 답변을 하기보다는 예상 답변을 압축해서 표현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두서없이 이야기하게 되고 또 초점이 흐려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험 보기 전에 꼭 해야 될 것이 모의 면접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상담사 면접 시험을 보시는 분들끼리 모의 면접 스터디를 만드는 경우도 봤어요. 그래서 3, 3이니까 6명이 딱 좋아요. 그래서 3명 수험생, 3명 면접관 이렇게 연습을 하고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의 면접 스터디를 만들기 힘든 우리 수험생분도 계셔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뭐 가족의 도움을 받거나 형제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옆에 또 지인이 있을 수 있죠. 청소년 상담사 자격을 취득하지는 않지만 지인의 좀 도움을 요청해서 이것을 한번 물어봐 달라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답변하는 연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한 피드백도 받아보시고 그런 것들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하시고 들어가는 거랑 안 하시고 들어가는 거랑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꼭 해보실 것을 권면드립니다. 자, 이제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됐죠. 자, 면접 시험에는 평가 항목이란 게 있습니다. 모두 5가지의 항목이 있습니다. 자, 평가 항목의 5가지는 첫 번째가 청소년 상담사로서의 가치관과 정신 자세입니다. 청소년 상담사, 상담 전문가입니다. 상담 전문가로서의 충분한 가치,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 기본적인 자질은 갖추고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보는 것이 바로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청소년 상담사 상급 필기시험에 청소년 이해론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자, 물론 선택 과목이지만
그 과목에서 배운 지식을 충분히 생각하면서 이야기하시면 좋겠습니다. 2급을 준비하신 분들은 청소년 상담 이론과 실제의 청소년에 대한 이야기가 어느 정도 나오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사명감, 그 다음에 철학, 그 다음 이 사회적인 책임감, 이런 것들이 상담사로서 좀 필요하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많은 청소년의 문제가 있습니다. 학교 폭력이 또 최근에 이슈가 되었는데요. 학교 폭력, 그 다음 청소년의 우울과 자살, 여러 가지의 진로 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 사회적인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예비 전문 상담사인지, 그러한 것들을 몇 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항목은 이거고, 두 번째 항목은 이겁니다. 전문성을 보는 거예요. 전문적인 지식과 수련의 정도를 보는 건데, 자,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필기시험에서 상담 이론도 배웠고, 집단 상담도 배웠고, 여러 가지 우리 심리 측정 있잖아요. 심리 검사 결과를 주고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인지, 그건 청소년 상담사 2급에 많이 나와요. 2급 면접에 많이 나오는데, 자, 그러한 부분들은 3급엔 잘 나오지 않고 2급, 1급에 좀 많이 나오니까 2급, 1급을 준비하신 분들은 심리검사 데이터 주어집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런 상태이다. 성격검사 MMPR을 했더니 이런 상태이다. 또는 로샤 검사까지는 안 나오고요. 대개 MMPI가 좀 많이 출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수련의 정도가 있는지 사례지가 주어진다 그랬죠. 그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청소년 관련 법령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이거는 교재 전반부에 있을 거고요. 청소년 분야에 대한 기초와 전문 지식, 이런 것도 전반부 사례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례에 상담 이론을 적용하기 때문에 전문 지식적인 부분도 들어 있어요. 그 다음에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와 운영 능력 등을 보는 건데, 자, 이러한 청소년이 있다. 어떤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싶으냐, 이런 것들도 시험 지문에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상담 프로그램 정도는 하나 정도 여러분들이 좀 숙지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인지정서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도 있고, 인간 중심 상담 이론에 입각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담 이론에 해당된 프로그램은 이론적인 배경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프로그램 개발을 할 때 상담 이론이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는 상담 이론이, 선호하는 상담 이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 품행 성실성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구술시험이잖아요. 구술시험인데 좀 말하는 것이 상담사로서 뭐랄까요, 품격? 품위?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사용하는 용어가 적절하냐, 이런 것들을 보는 거고, 답변이 좀 성실하지 않고 불성실하네. 자, 그 다음에 자질과 태도. 이 자질과 태도는 면접에 임하는 자세에서도 나와요. 우리가 이제 가면은 이제 의자에 앉아서 면접에 임하게 되는데, 이렇게 거의 눕다시피 해서 앉아서 답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상당히 앞에서 봤을 때 정말 예의 없게 보이거든요. 이러한 것들도 여러분들이 잘 감안해서, 평정 항목에 있어요. 들어가고 나가고 입장하고 퇴장하고,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예의를 잘 갖추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가지의 평정 항목이 남아 있는데요. 이거는 의사 표현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말을 할 때 얼마나 정확하냐, 논리적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정확성이 떨어진다.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지식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틀렸어요. 이건 정확하지 않죠. 그럼 이거는 감점의 의미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두서없이 이야기해요. 논리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도 감점의 의미 되는 겁니다. 질문 내용을 충분히 이해했느냐.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경청을 잘 하셔야 돼요. 면접위원이 이야기를 할 때, 물론 거기는 조용한 공간이기 때문에 이야기가 잘 들립니다. 면접위원의 말씀이 소리가 적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보셔야 돼요.
제가 좀 잘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꼭 물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 듣지도 않았는데 잘 들으려고 노력했지만 소리가 적어서 목소리가 적어서 잘 안 들렸다면 다시 요청해서 제대로 된 답변을 하셔야지, 안 그러면 정확성, 이 평정 항목에서 점수가 낮아질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답변 정확해야 되고요. 논리적인 의사표현 능력과 그 다음에 오랄한 소통을 위한 전문성, 유머도 좀 필요하고요. 좀 이렇게 이야기할 때 너무 긴장한 표정보다는 좀 미소를 띠면서 서로 미소, 스마일을 갖춘 상태에서 대화를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상담을 할 때 유머라는 기법도 있잖아요. 그리고 상담을 할 때 미소 지으면서 편안한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수용적인 분위기를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여러분들의 외모를 면접위원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감안해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전문성도 갖추는 연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창의력과 의지력과 지도력인데요. 자, 우리가 이제 포부라는 말을 해요. 자, 청소년 상담사가 되셨습니다. 포부를 말씀해 보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 가능성과 연관성이 있는 건데, 청소년 상담사로서의 발전 가능성,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것이 바로 5번째 항목이 됩니다. 환경 변화에 따른 창의적인 청소년 지도 능력 또는 상담 능력이라 할 수도 있겠죠. 긴급 위기 상황 발생 시 문제 해결 대처 능력, 개인적인 역량 강화, 이게 나오죠. 발전 방안,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개인적인 역량 강화는 뭐겠습니까? 자기개발입니다. 상담사가 되면 어떻게 자기개발 노력을 할 것이냐, 그러한 것도 발전 가능성에서 충분히 나타날 수 있죠. 자, 여러분들은 역량을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그 역량을 얼마만큼 인파워링 시켜 나갈 거냐, 그런 것들은 자기개발 노력과 연관성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또 물어보시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5번째 평정 항목을 체킹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것들을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포부입니다. 청소년 상담사로서의 포부를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긴급위기 발생 시 문제 해결 능력, 이거는 이제 사례로 주어지겠죠. 사례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학교 폭력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죠? 이런 것들을 이제 위기가 발생했을 때 상담사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충분히 생각하고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그런 데에 맞닥뜨렸다 그러면 위기 디브리핑 기법이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피해자의 어떤 뭐랄까요, 긴장감이나 피해자의 어떤 그런 심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위기 디브리핑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상담사분들이 많이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긴급 위기 상황 발생했을 때 어떻게 문제 해결하는지, 그런 것들을 물론 길게 말할 수 없어요. 한 사람이 제가 들어갔을 때 10분 정도면 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10분이니까 3사람이잖아요. 그래서 3사람이면 뭐 길면 30분이고 짧으면 20분에서 25분에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3명이 10분 만에 하는 것은 아니에요. 3명이 10분 만이면 3분 정도밖에 말 안 하는 거라, 이 면접위원이 적어도 질문 하나씩은 받거든요. 한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또 한 사람이 하나를 질문하고 또 후속 질문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면접위원은 2개를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3사람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25분 정도로 생각하시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평가 항목 이해되시죠? 평가 항목은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합격자 결정입니다. 합격자 결정은 여기 15점이 보이시죠? 15점.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에 있어서 면접위원이 3사람이잖아요. 3사람인데 평정한 합계가 각각 15점 이상을 얻은 자를 합격자로 결정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5개의 평정 항목이 있었잖아요. 5개의 평정 항목에서 우리가 보통 우수, 그 다음에 보통, 그 다음에 미흡, 이것을 상중하라고 할 수 있거든요. 상중하. 이렇게 이제 5개의 평정 항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걸 3, 2, 1로 한다면 3, 5, 15, 우수를
5개를 받았다는 거니까 그건 아니고요. 자, 5, 4, 이게 3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2, 1이거든요. 그러면 보통이 3점이에요. 보통이 3점인데 이 보통 3점이 5개면 3, 5, 15, 15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상은 맞아야 합격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격률이 거의 90%, 80% 후반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을 보시면요. 면접위원 과반수, 그러면 1.5명이니까 2명이 되겠죠. 2명이 되는데, 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가사항에, 어느 하나의 평가사항에 1점으로 평정을 했어요. 아, 나는 이 점수가 넉넉한데 평정 항목 하나. 예를 들어서 앞에 5개가 있었잖아요. 그 5개에서 뭐, 여기에서는 뭐 거의 하가 나오진 않지만, A, 품행, 성실성 이거 있잖아요. 3번째 항목. 여기에서 만약에 그 A 품행이 좀 걸리네 라고 해서 2분이 1점을 줬어요. 2분이. 그러면 탈락입니다. 여기 보시면 평정 점수 합계와 관계없이 불합격이 돼요. 죄송한 말씀이면 이제 이전에 막 그게 떨어지신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좀 죄송하지만 웬만해서는 안 나오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5, 4, 3, 1인데 2점수거든요. 1점이잖아요. 과반수가 2명이 어느 하나의 평가사항에 1점으로 평정했을 때는 불합격 처리되니,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준비를 전혀 안 하셨다? 그러면 이제 1점을 줄 수 있겠죠. 전혀 대답을 못 하신다. 엉뚱한 이야기를 하신다. 제가 앞에서 3번째 항목을 말씀드렸지만 3번째 항목은 대개 1점을 안 주세요. 품행, A, 성실성 여기에 대해서는 대개 1점을 주지 않고 뭐 전문성이 좀 부족하다 많이 이런 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2번째 전문 지식 있죠. 수련 정도 여기에서 1점이 나올 확률이 높고요. 그 다음에 4번째 있었죠. 4번째 의사 발표, 정확성과 논리성 여기에서 1점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2번째 항목하고 4번째 항목에 1점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 교재에 있는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말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낭패를 봅니다. 자, 합격자 결정 이해되시죠? 고득점 면접 10개명. 자, 이거를 보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소개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요. 대개 30초 정도 해요. 30초 정도. 제게 이제 자기소개는 제일 먼저 하거든요. 어떤 면접장에 들어가면 물어보는 면접관이 있고, 가운데 있는 분이 면접위원장인데, 그분들이 이제 자기소개 한번 짧게 해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안 만나기도 합니다. 자, 짧은 단어나 문장으로 자신을 명쾌하게 표현할 수 있는 헤드라인을 좀 만들 필요도 있습니다. 뭐 청소년 상담사를 위해서 준비된 예비 전문가 김영준입니다. 이런 식으로 뭐 간단하게 먼저 스타트하고 가시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행어 화려한 수사하고 이거 남발하는 것은 좋지 않겠죠. 진솔하게, 진실되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자기소개할 때 30초가 짧을 것 같죠.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장점 한 2가지 정도 이야기하시면 좋지 않을까. 단점은 말씀하실 필요 없고요. 장점 2가지 정도를 말씀하시면 아, 이분은 이런 소유자구나,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상담사는 성실성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는 친화력이 중요합니다. 공감 능력이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갖추고 있다면 그런 것들을 앞에 장점으로 이야기하고 간단하게 그 장점을 발휘했던 경험들,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우리가 자기소개할 때 기관명, 그 다음에 직위, 직급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되게 이제 면접장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인솔하는 도우미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주의사항을 다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는 2가지씩의 표현으로 답변하라. 되게 이제 물어봤을 때 결론을 툭 던지고 부연 설명하는 게 논리적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논리성이라는 게 평정 항목이 있기 때문에 부연 설명은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조리 있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어소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네, 주어소 문제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두 가지식으로 답변하는 연습. 자, 그 다음에 올바른 경어를 쓰는 게 좋죠. 유행어는 피하고 경어를 쓰는 게 좋습니다. 자, 경어는 우리가 보통 입니다, 씁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올바른 경어라고 하거든요. 자, 했어요, 그랬어요 그것보다 뭐뭐 하겠습니다, 뭐뭐 씁니다, 뭐뭐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더 좋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뭐 그랬거든요, 그래서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너무 뭐라 할까요?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이야기해 버리면 이게 면접시험 같지 않고 그냥 일상적인 대화처럼 느껴져서 올바른 경어입니다, 씁니다,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게 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질문의 요지를 파악하고 최후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질문했어요. 그러면 그 요지가 뭐지? 충분히 생각해요. 생각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게 좋지. 되게 우리가 이야기를 듣잖아요. 질문을 들으면 바로 나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 3초 정도 있다가 질문의 요지가 이거구나 생각이 되면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하셔도 되고 차분하게 하세요. 차분하게. 질문의 요지를 이해하고 질문의 요지에 맞는 명확한 답변을 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정확성이란 게 나와요. 자, 질문이 들어왔을 때 바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되게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질문의 요지가 그것이 아니었는데 엉뚱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생각하고 말씀을 하시고요. 만약에 대답을 잘못했다 생각할 수 있죠. 이야기하는데 면접관님들이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해요. 그게 이제 앞에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뭔가를 좀 잘못 말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차, 내가 잘못 말했구나. 이런 순간이 있어요. 그럴 때는 긴장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은데 그렇게 했을 때 감점이 되지 않을 수 있죠. 죄송합니다. 제가 좀 긴장했는가 봅니다. 다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하고 다시 말씀하시면 돼요. 거기에서 그냥 용두사미처럼 뒤를 흐리지 마시고 여기에서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는 것은 뭐냐면 제가 미처 그 질문의 요지를 잘못 파악해서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고 이야기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완된 상태에서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하라. 상황에 맞는 유머,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유머 이런 것들이 대화를 활성화시킬 수 있거든요. 다소 딱딱한 주제의 질문이라면 제가 말씀드렸는데 에피소드, 경험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첨가해서 깊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예를 들어서 중학교 2학년 청소년입니다. 그런데 부모 입장이라면 많이 힘들었겠죠. 저도 그런 시기가 있었지만 그래서 저의 자녀가 중학교 2학년 때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정말 그때는 난감했습니다. 이러면서 가볍게 에피소드 너무 길게 말하면 안 돼요.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면서 거기에서 미소를 잠깐 머금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괜찮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너무 이것을 길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왜? 면접 시험이니까. 자, 정리가 됐고, 자, 청소년 자녀가 있는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청소년 자녀가 부모를 많이 힘들게 하면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는 예를 들어 중학교 2학년, 3학년 청소년 자녀를 두었다. 그리고 그런 둔 경험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청소년과의 자녀와의 어떤 대화라든지 또는 청소년의 마음을 이해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본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사람은 청소년을 만나서 그 마음을 헤아리고 상담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좋은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길지 않게 에피소드 차원에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6번입니다. 잘못된 버릇은 금물이다. 자신을 재점검해라 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면접시험이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면접위원을 불쾌하게 하는 의사 전달, 올바른 경어를 안 썼을 때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너무 큰 목소리, 빠른 말투, 천천히 이야기하거나 좀 목소리를 지금 저같이 낮추어서 이야기해도 충분히 들리거든요. 그냥 조용한 공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들리는데 거기서 큰 소리로 말할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좀 중요한데요. 너무 빨리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면접위원들이 이것을 듣고 판단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말씀하세요. 질문 나오면 천천히 나가시고 그 다음에 천천히 말씀하시는 연습하세요. 불안정한 시선, 이 눈동자인데 시선이 아래로 가거나 위로 가거나 옆으로 가거나 그러면 불안정한 시선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되게 시선을 둘 때는 세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질문하신 면접위원을 주로 보되 중간중간에 다른 면접위원도 한 번씩 쳐다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중간중간에 아이 컨택도 잘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자신도 모르는 버릇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손가락을 뭐 이렇게 꼼지락꼼지락 한다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할 때 눈을 많이 깜빡깜빡 거린다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구술 연습을 할 때 한번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보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버릇이 있구나 이건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수정해야 돼요. 점검해서 수정할 필요는 있다. 그 10분 동안에 너무 많은 바디 랭귀지나 너무 많은 이런 것도 말하면서 그런 것도 이제 좀 좋지 않은 버릇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녹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두 번 정도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청소년 상담사의 역할, 관련 정책과 제도 등에 대해서 100%까지는 힘들어도요, 최대한 파악하는 게 좋습니다. 최대한 파악하라. 자, 청소년 상담사 업무. 자, 1급, 2급, 3급의 업무가 좀 다르죠. 그런 업무들에 대해서 충분히 정리를 좀 해두고요. 그 다음에 내가 3급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 3급의 업무, 2급을 준비하고 있다. 2급의 업무, 1급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 1급의 업무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서 답변 준비하시고요. 많은 면접 질문에 해당되는 것이 청소년 관련 법률과 이제 정책 쪽에 좀 많아요. 그래서 청소년 특별회의, 청소년 기본법에 나와 있는 것이잖아요. 청소년 복지지원법에 청소년 복지시설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뭐 쉼터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이러한 것들은 법률과 정책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과 견해, 여러분들의 견해도 정리해두면 좀 응용해서 답변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시겠습니다. 교재 앞에 있는 내용을 잘 숙지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째는 말씀드렸죠. 실전과 같은 연습으로 감각을 익혀라. 모의 면접 스터디. 모의 면접을 해봐라 라고 했어요. 6명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면접관 3명, 수험생 3명, 세팅이 딱 좋죠. 그래서 6명 정도로 해서 좋은데 만약에 6명까지 안 되면 5명도 괜찮아요. 면접관 3명, 수험생 2명 이렇게 해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빈출 면접 질문, 최근 시사, 학교폭력이 대표적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관련 정책이나 인성 관련 질문 이런 것들, 인성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장단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를 안 만났다 그러면 본인의 장점은, 상담사로서의 장점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는 게 인성이죠. 자, 역할 분담을 충분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전과 같은 연습을 하고 피드백도 줘야 됩니다. 피드백 제공도 꼭 받으셔야 돼요.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아야 개선이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친밀감과 신뢰를 구축하고 자신의 장점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 면접장에 들어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조용히 문 열고, 물론 3명이 들어갔지만 조용히 문 열고 들어갔을 때 제가 마지막에 들어갔던 걸 기억하는데 문을 조용히 닫고 이제 가볍게 먹내했던 거 기억납니다. 자, 인사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앉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앉는 자세는 우리가 이제 면접 시험이잖아요. 공식적인 시험이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앉는 자세와 남자들이 앉는 자세 약간 다르죠. 그런 것들을 좀 잘 숙지해서 이렇게 거의 눕다시피 앉으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되게 이제 허리를 꼿꼿이 펴고 이렇게 앉아 있는 그런 모습이 좋습니다. 그리고 의자가 있으면 여기 뒤로 엉덩이를 훅 들어가면 안 돼요. 여기 절반 정도 걸터 앉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허리가 세워지고 좋거든요. 대화하는 것도. 자, 그 다음에 밝은 미소, 표정도 면접 합격을 위한 점수에 반영된다. 말씀드렸잖아요. 미소, 스마일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신의 장점을 중간중간에 면접위원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뭐 장점은 상담서의 장점은 성실성이라든지 뭐 책임감과 연관성 있는 단어죠.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공감 능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친화력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겠죠.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이제 그 내담자에 대한 존중감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내담자에 대한 존중감 이거를 이제 수용적 존중이라고 하는데 이 수용적 존중감 이런 것도 좋은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됐습니까? 이런 것들이 충분히 여러분들한테는 갖추어져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이런 경험도 해 보셨으면 장점은 경험이 있어야 되죠. 경험이 없는 장점이 어디 있어요. 이러한 경험을 많이 했으니까 본인의 장점이 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10번째는 면접위원의 말을 성실하게 듣고 제가 말했죠. 경청이라고. 자, 그 다음에 경력 등에 대해서 거짓말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경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경력을 많이 부풀려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후속 질문을 통해서 상담사 여기 면접위원분들은 거의 베테랑 분들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실된 이야기를 하는지 아니면 거짓된 이야기를 하는지 어느 정도는 간파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거짓말은 피하고 진실되게 진솔하게 이야기하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 보면 말하기가 30%, 그 다음에 경청이 70%가 성공적인 대화라고 해요. 그래서 잘 듣는 연습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자, 그리고 청소년 상담사로서의 적격성 이런 걸 높이기 위해서 경력 등에 있어서 뭐 여러분들이 이제 기관에 상담한 경력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청소년 동반자로 활동했던 경력도 있을 거고요. 자, 이러한 경력들이 있을 건데 거짓말을 하면 계속 이어지는 질문, 이게 이제 후속 질문인데 꼬리 질문이라고도 하죠. 후속 질문, 꼬리 질문. 여기에서 거짓말을 더하게 돼서 일관성이 없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거짓말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면접 상황과 면접 준비 팁인데요. 여기 이제 일종의 시험장의 스케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먼저 수험 번호에 맞게 면접 대기실에서 대기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면접 도우미 선생님이 자, 수험 번호대로 앞으로 나가서 직접 면접 번호표를 무작위로 뽑습니다. 제비뽑기식으로 뽑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서대로 가요. 수험 번호 순서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번호표 순서대로 가는 건데 저는 한 중간 정도 뽑았던 것 같습니다. 한 중간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처음에 들어가면 너무 긴장되고 또 면접위원들도 막 처음이니까 막 열의를 갖고 하는데 한 중간 정도가 좀 좋은 것 같아요. 자, 면접이 이루어지는 고사실에서는 자신이 뽑은 순서대로 3인 1계좌로 들어가게 되고요. 결시생이 있으면 2명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2명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자, 면접위원은 3분입니다. 그 질문은 무작위로 하기 때문에 자신이 가장 먼저일 수도 있고 가장 나중일 수도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3분이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어떤 수험생이 왼쪽에 앉아 있다. 그럼 왼쪽부터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면접위원이. 그죠? 그러면은 이쪽에 있으면 첫 번째 내가 이제 답변하는 거고 이쪽에 있으면 마지막에 답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면접위원 A가 있다. 면접위원 A가 이 3사람을 쭉 질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면접위원 B 그 다음에 쭉 질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면접위원 C가 있죠. 이쪽으로 이렇게 질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계속 이렇게 하면은 이분이 이제 조금 불리하니까 어떤 면접위원은 또 반대로 이렇게 돌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처음부터 자기소개 질문을 하는 면접위원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만 중간중간에 하지도 않아요. 되게 처음에 나옵니다. 자, 자기소개 질문이 있다. 그러면 주인은 소속 기관이라든지 학교 명칭 이런 것들은 이야기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되게 이제 학교 교수님들이 간혹가다 면접을 보거든요. 그러면 저는 무슨 대학교 소속의 조교수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좀 뭐랄까요, 공정성 거기에 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소속 기관 명칭이라든지 학교 명칭 이런 것들은 말씀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여기 면접 도우미 선생님이 주의사항을 미리 말씀해 주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질문의 형태는 하나의 질문을 던져서 답변이 이루어지면 그에 따른 후속 질문 이런 것을 받게 되는데요.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어떤 면접위원은 그냥 질문 하나만 쭉 하고 끝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열정을 다하는 면접위원분은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질문할게요 하면서 이제 꼬리 질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옆에 있는 응시자는 앞 응시자의 질문을 재차 받을 수도 있어요. 전혀 새로운 질문을 받을 수도 있죠. 당연히 그러지 않을까요? 어떤 면접위원은 두 번째 수험생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세 번째 수험 말씀해 보실래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되게 뒤에 말씀하시는 수험생이 좀 유리해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것들을 이제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면접위원은 그냥 세 분에게 각자 다른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단정한 복장으로 입시를 할 때와 퇴실을 할 때, 이 복장은요, 많이 질문하시던데 꼭 뭐 정장을 해야 됩니까? 저는 정장을 봤어요. 정장해야 됩니까? 뭐 그냥 단정하게 옷을 입고 가면 되는데 막 너무 캐주얼티하게 입고 가시면 안 돼요. 뭐 운동화를 신고 어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캠핑 가는 우리 그 복장 있잖아요. 그런 복장은 조금 비추고 추천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단정하게 좀 차려입고 가는 게 좋죠. 우리가 이제 예식장 갈 때 누구 이제 결혼한다 그러면은 예식장 갈 때 단정하게 딱 입고 가잖아요. 예, 그런 스타일로 입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밝은 미소로 면접위원 응시하면서 가벼운 목례는 잊지 않는 것이 좋다. 이 목례가 상당히 중요한데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들어갈 때 저는 이제 목례하고 들어갔다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앉았어요. 자, 앉아서 이제 면접위원 보시고 이렇게 가볍게 목례해요. 한 사람 한 사람 목례하는 게 아니라 쭉 한번 보고 반갑습니다 이거죠. 예, 가볍게 목례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오면서 나오잖아요. 나오면서 이렇게 딱 돌아서 가볍게 목례하고 꼭 나가세요. 이게 이제 A 품행 성실성, 여기에서 최고 점수 받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질문의 형태는 지식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 1차 필기시험 나오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숙지가 필요하다. 제가 앞에서 말했잖아요. 지식적인 이론적인 측면이 겸비되어 있는지. 물론 필기시험에서 한번 필터링이 되지만 여기에서 충분히 이게 응용적인 측면,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을 구술해서 보니까 사례지를 먼저 주는 거예요. 그 사례지가 바로 이제 지식의 쉽게 말하면 하이라이트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을 이 사례에 얼마나 투영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이 지식의 하이라이트가 돼요. 정책 좀 모를 수 있어요. 잘 모르는 거 나왔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숙지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미처 숙지하지 못했습니다. 꼭 숙지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그러면 1점은 안 주죠. 1점은 안 줍니다. 그냥 거기서 머리 극적극적하고 있으면 안 되고 거기에서 그냥 이야기하시면 돼요. 제가 여러 가지를 숙지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숙지하지 못했습니다. 꼭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청소년 상담사가 되고자 하는 동기. 이것도 중요해요. 왜 청소년 상담사가 되고자 하세요? 이런 거요. 가장 기본적인 동기 아닙니까? 그러면 청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전공한 이야기를 해도 상관없어요. 뭐 상담학을 전공했다. 그러면 상담사 당연히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상담사 아닌 다른 전공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교육학이라든지 사회복지학이라든지 아동학이라든지 그런 다른 전공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상담사가 되고자 하는 동기가 상당히 중요하죠. 왜 상담사가 되고자 하냐?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국가 전문 자격은요, 직업 상담사하고 청소년 상담사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좀 청소년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부터 시작해야죠. 왜? 청소년 상담사니까. 그래서 청소년의 요새 학교 폭력의 문제, 그런 사회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는 저는 청소년들이 지나가는데, 진로를 잡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상담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분야에 좀 관심이 많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관심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청년 상담사에 도전하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게 좋겠죠. 자신의 장점, 청소년 상담사가 된 후에 어떻게 할 건가? 이게 포부죠. 포부,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견해, 자신의 견해를 충분히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인 것에서 끝날 수도 있어요, 면접이. 그런데 지식적인 것에서 끝나면 다른 평정 항목을 체킹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대개 청소년 상담사가 되고자 하는 동기, 청소년 상담사가 되고서의 포부, 그 다음에 사례 적용, 이건 전문 지식,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거 봤을 때 A 품행 성실성이 있는지, 뭐 의사 발표는 정확하게 하는지, 이런 정도로 봐서 아까 말씀드렸던 평정의 점수를 매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오리엔테이션 해드렸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면접시험은 필기시험하고 달라요.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소에 말주변이 좀 부족하신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중얼중얼 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중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이 면접 교재 있잖아요. 그 눈으로 읽으시면 안 되고요. 소리 내서 중얼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나중에 강의할 때 PPT 안 띄우고 교재 보고 강의를 할 건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을 따라하세요 라고 하면 같이 따라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중얼 하셔야 뭐랄까요, 암기도 되고, 암기할 사항도 있거든요. 암기도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말주변이 좀 부족하신 분들, 좀 이렇게 앞에 누가 있다 그럴 때 좀 말하는 것이 힘드신 분들, 그런 분들은 조금이라도 이야기를 잘 하실 수 있어요. 그것을 팁으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열심히 하셔서 면접시험 꼭 합격하시고 또 3차 청소년 상담사 연수도 잘 받으셔서 꼭 이 청소년 상담 전문가가 꼭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